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선물을 드립니다. 진짜 주시나요? 진짜 줍니다. 원작에서는 루피와 루치가 대치하자마자 곧바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피스 애니 1100화에서는 루피가 우선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고 루치와 잠시 합을 주고받는데요. 그렇기에 이 챕터는 애니 오리지널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과거 워터7의 추억을 떠올리며 애니 오리지널 장면이 추가된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배는 루피와 루치가 마주한 것을 보며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루피와 루치 역시 오랜만에 만난 서로를 노려보며 신경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틀라스를 박살낸 루치를 보며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루피는 루치에게 다가가 루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루피의 주먹을 막아섰고, 루치는 곧바로 루피의 균형을 무너뜨린 뒤 루피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기본기가 좋았기에 루치의 공격을 파괴한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루치를 공격하였고, 루치 역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와 유사한 자세를 잡으며 과거 워터7에서 루치를 쓰러뜨렸던 자세를 잡았고, 루피는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치 역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태양신 니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치는 루피의 모습을 보며 매우 놀랬고, 카쿠 역시 놀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루피의 폐양색 피기가 자동적으로 발산되었고, 에그헤드 섬의 건물에 큰 충격을 줍니다. 루치와 루피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밀짚모자 1등은 마치 UFC를 관람하듯이 전광판을 통하여 루피와 루치의 대결을 관람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뭐야 저거 저랬었나 로브루치 라고 말하며 루치를 보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샤카 역시 희귀한 케이스군 엄청난 스피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로브루치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루치는 악마 열매 각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며 이전보다 훨씬 거대해졌으며 주변에는 마치 구름과도 같은 무언가가 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각성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루피에게 밀짚모자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 역시 더 강해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동물계 악마 열매 능력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눈에 띄게 변한 인물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한 카이도우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센고쿠, 마르코, 야마토 등도 동물계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모습이 변하긴 하나 이들은 아직 악마 열매 각성을 사용하여 외형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동물계 악마 열매 각성을 사용하여 외형을 크게 바꾼 이들이 모두 세계관에서 정상급 전투력을 지닌 점을 감안하며 루치 역시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와 루치가 나란히 악마 열매의 각성품을 선보인 이후 루피와 루치의 혈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치는 의외로 루피를 상대로 꽤나 오랫동안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루치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루치의 체력이 고갈되어 갔고, 루피가 루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폐양색 피기가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모습도 연출되었고, 루치는 니카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기 버거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루치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이 장면은 과거 워터7에서 나왔던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루치를 압박하였고, 루치는 루피의 압도적인 강함에 경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가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니카로 변신한 모습을 본 베가펑크는 매우 놀라며 알려줘 밀짚모자의 이 변신이라고 말했고, 나미는 루피가 변한 게 고무고무 능력이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고무고무 열매라는 건 고대의 악마 열매 도감에 실려있지 않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고대의 문헌에만 실려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래 언제나 익살맞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웃음짓게 만드는 해방의 전사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미는 니카 들어본 적 없어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그렇겠지 그건 이미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이니까, 하지만 사람의 소망이 계속되는 한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 만물의 소망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 악마 열매 또한 마찬가지. 악마 열매란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수없이 나눠져 내려오는 인류의 욕망이 발현된 미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며 악마 열매의 원리가 인간의 욕망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가펑크는 따라서 그 부자연은 자연의 어머니 바다의 미움을 산다는 죄를 짊어지고 존재한다 라고 말하며 바다가 악마 열매의 약점인 이유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베가펑크가 이게 내 가설이다 라고 말하였기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나, 오다 작가님이 과거부터 베가펑크를 통하여 악마 열매의 원리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베가펑크의 가설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가펑크와 밀지모자1당이 만남을 나누는 사이 루피와 루치의 대결이 계속하여 이어졌고, 루치는 루피를 상대하는 와중에 계속하여 센토마루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센토마루를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루피가 전투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거대화를 한 이후 루치의 공격을 막아주었고, 루치는 분노하며 밀지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화를 한 이후 루치를 계속하여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루치는 루피의 공격을 힘겹게 피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 범위가 워낙 광범위했기에 루치는 아예 에그헤드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는 거대화를 해제한 이후 자신의 신기술을 선보이려 합니다. 참고로 루치는 루피를 계속하여 공격하였으나 단 한 대의 타격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루치의 격차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선글라스를 만들어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고무고무 로켓을 사용하여 루치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 NES 로비에서 맞붙었던 루피와 루치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허용한 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루피는 매우 기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맞은 루치는 뭐냐 이 위력, 의식이 날아갈 것만 같다 라고 말하면 루피의 공격이 장난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위력만큼은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를 리타이어 시킨 이후 진공 로켓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고, 센토마루는 루피에게 베가펑크를 부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샹크스는 키드의 적단이 나타난 이후 곧바로 출항이라고 말하며 전쟁을 선포했고, 샹크스를 동경하던 꼬마는 샹크스 전쟁에 따라가봐도 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걱정 마라, 이곳을 전쟁터로 만들진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한 뒤 도기, 브로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여기서 큰 피해를 내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며 키드의 적단을 조살내버리기 위하여 거인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오랜 친구였던 거인들은 곧바로 이를 수락하였고, 빨간머리 적단과 거인족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록스타에게 이봐,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줘. 지금 당장 나랑 싸우겠나? 로드 포네그리프를 두고 떠나겠나? 현명하게 선택해라 라는 전언을 키드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컷은 키드로 전환이 되었고, 키드는 엘바프에 도달한 이후 빨간머리 적단의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킬러는 과거의 항쟁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팔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싸우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웃으며 하하하, 하지만 그건 내가 졌을 때의 이야기잖아, 안 그렇냐? 라고 말하며 사왕 샹크스를 상대로도 겁먹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며, 결국 키드는 샹크스에게 로드 포네그리프를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 샹크스와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키드의 배가 해안 가까이 온 것을 보며 이봐, 저 녀석들에게 배를 물리라고 해 라고 말하며 사나이 적단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나이 적단 선장들은 무슨 소리야 두목, 당신에겐 손가락 하나 대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충성심을 보였으나 샹크스는 그래, 마음만큼은 기뻐, 전부 물러나 라고 말했고, 사나이 적단들은 두목 벌써 가는 거야, 겨우 만났는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여기는 잠깐 들렀을 뿐이야, 오래 있어서 거물을 마주쳐버렸어, 자 길을 열어줘, 배도 물러줘, 우리 사나는 약한 거로 유명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나이 적단 선장들은 납득하며 덕분에 살아남았거든, 네 깃발로 지켜줘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두목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이봐 30억의 목이라고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얕보지마. 하지만 그 녀석들 와노쿠니의 부상은 이미 괜찮은 건가? 라고 말했고, 야솝은 멀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야솝에게 검은 수염의 정보는 들어왔나? 와노쿠니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고, 야솝은 해적섬은 확실하게 나왔지만 이라고 말하며 검은 수염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샹크스가 갑자기 와노쿠니에서 나타난 이유가 검은 수염의 적단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정보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10초 만에 전멸시켜주지 라고 말한 이후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사나이 적단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샹크스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가 도를 넘으며 자신의 사나이 적단을 몰살시키자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키드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미래를 본 샹크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나섰고, 도리와 브로기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갑자기 나타난 샹크스를 보며 놀랐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컵 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카무사리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며 폐왕색을 휘감는 것보다 상위 단계로 수정되는 폐왕색을 방출하여 공격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연출만큼은 로저의 카무사리를 상회하였고 샹크스가 자신의 검 그리폰을 꺼내자 폐왕색 패기의 형태를 띤 그리폰이 나타나 키드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결국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키드에게 적중하였고 키드를 보호하기 위해 옆에 있던 킬러마저 원컵 내버렸고 사실상 키드의 적단은 샹크스의 카무사리 단 한 방만에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키드의 적단의 선원들은 키드와 킬러를 살리기 위하여 항복할게 빨간머리 두목을 죽이지는 말아줘 이게 로드 포네그리프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자신들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바치며 자비를 구걸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최소 2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게 되었으며 만약 자신들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더 가지고 있었다면 단숨에 해적왕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건네받았고 그 순간 빨간머리 적단의 선원 한 명이 두목 이쪽으로 라고 말한 뒤 샹크스는 곧바로 키드 적단의 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어이 꼬맹이 인간 남의 고향에 총구를 들이대며 같은 꼴을 당할 각오는 하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패국이라는 합동기를 사용하여 키드 적단의 배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세계 엘바프에서 현상금 30억의 해적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이끄는 키드 해적단 괴멸 이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샹크스는 여전히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를 포함한 키드 해적단은 모두 바다에 빠져버렸고 선박마저 사실상 개박살이 났기에 키드 해적단은 해적왕 경쟁에서 밀려났으며 사실상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우 역시 티치에 의하여 리타이어 되었기에 결론적으로 루피와 해적왕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키드와 로우가 사라져버렸으며 티치와 샹크스가 해적왕에 한층 더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루피는 모든 상황을 쓰러뜨리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루피는 카이도우와 빅맘을 잡아냈으니 그 당시 상황이었던 샹크스 티치만을 제압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쿠잔과 티치의 첫 만남은 영 좋지 않았으나 쿠잔도 현재는 해군이 아니었기에 굳이 티치와 생사결을 하거나 티치를 피할 이유는 없었기에 티치와 쿠잔은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며 금방 가까워졌고 티치는 제하하하 잘 마시는 걸 아이스캔디 라고 말했고 쿠잔은 너도 다 쓰레기 자식 술이 부족한데 라고 소리치며 두 캐릭터는 마치 오랜 친구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들과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 쿠잔은 검은 수염의 적단 선원들과 자유롭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카이노와 괴로웠던 썰을 풀기 시작했고 아카이노가 자신에게 동기끼리 서로 죽이게 되다니 가슴속 뜨거운 게 흘러넘칠 것 같군 이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카이노에게 그야 넌 마그마잖아 라고 공수했다고 말했고 피사로는 웃으며 만족스러운 리액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쿠잔은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덕분에 봐라 내 한쪽 다리 항상 얼음으로 만든다고 라고 말했고 바스코샷은 대장끼리면 그렇게 되는 거냐 아카이노는 파란 짝 정도는 뜯어줬나 라고 물었고 쿠잔은 아니 전신이 상처투성이긴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노에게 큰 부상을 입히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카타리나 데보는 티치에게 상처라고 하니 쟤도 이 녀석 불의 상처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쿠자는 불의 상처 라고 말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자 바제스는 3개에는 소중한 4개의 붉은 포네그리프가 있거든. 그중 2개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라프텔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드 포네그리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1년 전이니 아직은 카이도우와 빅맘이 각각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나머지 2개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중 1개는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오키지는 나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바스코샷은 당황하며 네 상처는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그 남자는 새카만 배를 타고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켜버린다 하던데 능력자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불의 상처 남자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소용돌이를 다루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루는 나는 정부 쪽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계 정부는 비밀이 많지 돌을 하나 챙겨두면 해적들이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잔 역시 포네그리프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에 포네그리프인가 좋은 추억은 없다. 만약 오하라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붉은 돌을 봤다면 기억하겠지. 내가 기억하는 건 정부의 거역한 친구와 나에게 운명을 붙잡힌 슬퍼 보이는 소녀의 눈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는 포네그리프와 관련된 것은 하그왈과 로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 해적단과 한창 술파티를 이어가던 와중 라피드가 티치에게 귓속말로 제독 어쩌실 겁니까? 저 녀석의 능력을 빼앗으면 상당한 전력이 라고 말했고 쿠자는 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쿠자는 분노하며 다 들린다고 이 썩을 새끼들 전부 얼음 세계에 다녀오고 싶나? 나도 들었다고 능력자 사냥이란 걸 하고 있다고 마침 잘 됐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을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당황하며 잠깐 쿠잔 미안했다 동료가 멍청한 소리를 해서 나 그럴 생각 없다고 오히려 너 내 배에 타지 않겠나 지금 무직이잖아 갈 곳은 있는 거냐 앞으로 어쩔 거지 정의에게 쫓겨나고 말이야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아오키지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멍청한 소리를 그냥 좀 재밌게 같이 마신 정도로 니놈들 따위를 신용할 리가 없잖냐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 해적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이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라고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오키지는 자유롭구나 너는 뭘 하고 싶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고심 끝에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쿠잔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결정적인 이유는 티치와 쿠잔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티치의 목표는 해적왕이 되는 것이며 쿠잔의 목표는 로빈과 사우로가 보고자 한 세계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함으로 추정되기에 두 캐릭터의 목표가 원피스를 찾는 것으로 일맥삼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쿠잔과 거프는 결국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하시노스 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거프는 야 쿠잔 히바리를 되돌려라 코비를 놓아줘 해군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여전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구만 아무것도 못 들어준다고 거프씨 당신의 그런 점을 좋아하니까 나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라고 소리친 뒤 거프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거프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쿠잔의 아이스볼과는 다르게 실제로 야구공과 같은 얼음덩어리를 던졌고 이후 그 여파로 인하여 거프가 얼어붙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쿠잔은 거프 중장 애제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수제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프는 무장식 패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깨부숴버린 뒤 얼매이지 마라 바보놈 지금을 살아라고 가르쳤을 텐데 알겠나 쿠잔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높은 얼음탑을 쌓아 공중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프는 그 얼음탑마저 순식간에 주파하였고 이후 거프는 아오키지의 앞면을 잡은 이후 블루홀을 사용하여 곧바로 아오키지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몸에서 엄청난 폐기 에너지가 나왔으며 마치 배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로우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새로운 모험을 위해 가장 편한 항로를 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매복 중인 상태였고 검은 수염 해적단과 하트 해적단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를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티치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티치는 하트 해적단의 함선인 탱크 폴라우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배가 없어져 버렸구만 이제 해적단이라고 못하겠구만 도망칠 수단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베포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고 티치는 로키 보트에서 네가 심장을 빼앗은 해적 100명이 지금도 해적섬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지 네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면 축배를 들며 기뻐할 거다. 자 그럼 수술수술 열매는 팔아버리지 내가 쓸지 고민되는군 나를 불로불사로 만들 수도 있는 거냐 라고 말하며 로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티치가 로우의 능력을 취하려는 순간 초파에게 받은 약을 이용하여 강제로 스로나를 사용한 베포가 나타나 곧바로 티치와 바누고를 날려버렸고 베포는 로우를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놀라며 뭐 스론 달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달도 없이 스로나가 된 베포를 보며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애니 오리지널 장면으로 베포와 바누고가 격돌하는데 생각보다 베포는 잘 싸웠고 오히려 바누고를 압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로우를 때리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는데 성공한 베포는 바다로 도망쳤고 로우는 돌아가라 베포 동료를 두고는 못 간다고 라고 말하며 나머지 동료를 구하러 다시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포는 못 돌아가 믿어줘 캡틴 북쪽의 극한 항구에서부터 우리 넘어왔잖아 아무도 죽을 순 없어 그러니까 캡틴 죽지마 부탁이야 죽지 말아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로우와 베포를 끝까지 추적하는데 엉뚱한데 돌을 던지는 개그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적 트라팔과 로우가 이끄는 하트 해적단 패배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200년 전 에메트가 알 수 없는 힘으로 깨어나며 잠시 가동되었고 에메트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를 덮칩니다. 하지만 결국 움직임이 멈추며 성지 마리조아는 별다른 피해를 입진 않았고 세계 정부의 상층부에서는 에메트 폐기를 명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이를 막아섰고 세턴은 이 당시에도 외형이 지금과 거의 같았기에 최소 200년 전부터 블로불사의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턴의 에메트를 폐기하려는 연구원들에게 만에 하나 들키면 내가 책임진다, 연구해, 저건 미래다, 언젠간 군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라고 말하며 과학자로서 차마 에메트와 같은 기술의 집합체를 파괴할 순 없었고 결국 이는 훗날 세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그날을 회상하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 20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밀짚 모자 루피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어 라고 생각하며 에메트가 움직인 것은 루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턴이 중장들에게 브리핑을 마쳐갈 무렵 도베르만이 세턴에게 세턴성 정부를 모시는 병으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추태라고 한다면 베가펑크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말한 공백의 백년과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란 설, 세계 정부의 비밀 등이 정말로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대답은커녕 싸늘한 표정을 보이며 곧바로 실체가 없는 공격을 통하여 도베르만을 공격하였고 도베르만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도베르만 중장, 의료반을 당장 깨워라 중장님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세턴의 공격을 맞은 도베르만이 사망했다는 의견이 일부 존재하지만 정황상 도베르만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적으며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크는 베가펑크를 배신하며 세계 정부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연구소 내부에서 중요 자료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구름이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었고 요크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친 이후 구름포트가 폭주 중이며 누군가가 구름포트를 조작 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구름포트를 조작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대형 사격을 했으나 견제하는 것을 실패하였고 결국 요크는 펑크 레코드를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성지마리조아에서 방송을 지켜본 천룡인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된 거냐, 이 베가펑크의 얘기는 사실인 거냐 라고 소리쳤고 쿠마를 놓친 아카이누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아카이누는 어디냐, 쿠마 일은 어떻게 책임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군의 습격을 받으며 식량고와 보급로가 사라져버린 바람에 천룡인들이 밥을 적게 배급받거나 심지어 굶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천룡인의 대다수는 이에 포커싱을 맞추며 세계가 바다로 가라앉든 말든 이 성지랑 관계는 없지만 밥이 적다이, 어이 셰프 이 내가 요청한 건 소고기다이 라고 말한 뒤 차선책을 선택한 셰프를 쏴 죽여버립니다. 또한 타 천룡인들 역시 심각한 식량 부족, 난 어제 본의 아니게 밥 한 끼랑 간식을 못 먹었어, 죄수나 다름없는 식생활이잖아, 기근 아사해버릴 거야, 책임자를 죽여야겠어, 아래 것들에게 벌을 줘서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라고 소리칩니다.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 전원은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에 의하여 강제로 성지마리조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 피터, 나스주로 마스가 권력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갈링이 이들에게로 다가왔고 오로성은 이봐 무슨 볼일이지 갈링 이라고 물었고 갈링은 방금 명을 받아서 말이지 라고 말하며 오로성들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누구한테 뭘 말이냐 라고 물었고 피터는 말투가 이상하군, 마스는 삼가하게, 나스주로는 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베가펑크의 요크를 앞으로 내 직속 부하로 들이고 내가 과학 방위무신을 만든다, 세계는 혼란스러워질 거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난세가 되겠지, 함께 세계를 개선하도록 하자꾸나 동성들이여 라고 말하였고 이내 갈링이 세턴의 자리를 대체하여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되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갈링이 오로성이 되며 세턴은 직위를 잃게 되었고 세턴은 마리조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큰일 났다, 세계 최고 권력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간 뭔가 큰 병이 걸린 건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턴성 이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세턴님 몸이 야위어지기 시작했으며 세턴의 몸에서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세턴에게 세턴 어째서 놓친 것이냐 조이보이를 이라고 물으며 엘게이드 섬에서의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세턴은 이문님 그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힘일 줄은 부디 자비를 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부탁했으나 이문은 세턴을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세턴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며 세턴의 해골만이 남게 되며 세턴은 사망하게 됩니다.
세턴이 사망하게 되며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되었고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묘사되었던 기존의 오로성들과는 달리 상당한 강경파로 묘사되는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이 되었기에 세계 정부의 횡포와 통제는 더욱 거칠어질 것이며 이는 혁명의 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카타리나 대본이 에그에 대해서 세턴의 외형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대외적으로 세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죽은 세턴의 신분을 이용하여 무언가 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것이 티치가 꿈꿔왔던 세계 정부에 인정받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밀지모젤 땅의 사나이 적단 바르토 클럽을 이끄는 인물이며 루피에게 매우 충성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는 루피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과해지며 사왕 빨간머리 해적단의 영역에서 멋대로 빨간머리 해적단의 해적기를 태워버렸고 그곳에 밀지모젤 땅의 해적기를 달며 사왕의 체면을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당연히 사왕으로서 대응을 해야만 했으며 해적기가 가지는 의미는 그 해적단의 긍지와 자존심 그 자체이기에 샹크스가 아무리 선한 해적이라고 할지라도 바르톨로메오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샹크스가 바르톨로메오를 응징했고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의 무릎을 꿇인 채 이걸 용서하면 다른 섬들이나 해적들에게 빌려준 이 깃발의 신뢰가 사라지고 내 친구들이 위험에 처하겠지 라고 말하며 만약 바르톨로메오를 용서해주게 된다면 자신의 이름에 걸린 신뢰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벗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벌백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샹크스가 자신의 체면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바르톨로메오에게 응징을 가하겠다고 말하였고 바르톨로메오는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며 면목이 없어 나는 생각 없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어 라고 말하였고 혼고우가 바르톨로메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건 맹독이다 1개월 이내에 밀지모자 루피에게 먹이고 와 격통과 함께 온몸에서 피를 뿜으며 절명하지 니네 두목한테 책임을 지게 해 라고 말하며 바르토 클럽은 밀지모자의 땅의 사나이 적단이기에 루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르톨로메오는 입으로 독약을 낚아챈 뒤 곧바로 독약을 들이켜버렸고 바르톨로메오의 부하들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악 보스 그러다 죽어 제발 그만둬 피를 뿜으며 죽는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는 하 이거면 돼 루피 선배의 술잔도 깃발도 우리들이 멋대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루피 선배하고는 관계없고 넘어가줬음 해 나 따위를 위해서 선배의 소중한 시간을 1초라도 쓰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 일은 나 같은 양아치가 멋대로 사왕에게 덤비고 죽었을 뿐인 종종 있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무언가 꼬롬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바르톨로메오는 나도 보고 싶었어 루피 선배가 해적왕이 되는 모습 바보다 보니 실수했어 젠장 뒤를 부탁한다 동료들아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작별이다 동료들아 라고 생각하나 의외로 혼고우가 건넨 독약은 가짜였고 바르톨로메오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순순히 바르톨로메오를 풀어주었고 바르톨로메오는 곧바로 고잉 루피 선배호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는 조금은 당황하며 오 놓아줬어 가자 가 멀리 튀자고 라고 소리쳤고 바르톨로메오의 부하는 그게 독이 아니었다는 건 애당초 루피 선배를 죽일 생각이 없었구나 라고 말했고 바르톨로메오는 사왕이라길래 무지막지한 남자인간 했는데 의외로 무른데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벤베크맨은 바르톨로메오를 놓아주고 웃고 있는 샹크스를 보며 뭘 희죽거리고 있는 거야 두목 이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그야 기쁘잖아 루피를 저렇게나 따르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나이 적단이 생긴 것을 보며 꽤나 대견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순간 야솝이 다가오며 자 두목 거기서 비켜줘 끝맺음은 지어야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고잉 루피 선비호를 쏴버렸고 고잉 루피 선비호는 순식간에 개박살이 났고 바르톨로메오와 바르토 클럽의 선원들은 전원 수장되어 버렸고 이들은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온 이후 일부 독자들은 야솝이 샹크스의 뜻을 거스르며 바르토 클럽을 격침시켰을 리는 없으며 결국 바르토 클럽을 격침시킨 것은 샹크스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으며 희망을 주는 척 풀어준 뒤 죽여버리는 것은 마치 천룡인들이 인간 사냥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하며 샹크스가 흑막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샹크스는 대의와 명분을 중요시하기에 사적으로는 바르톨로메오를 놓아준 것이나 결국 공적으로 바르토 클럽을 격침시킨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티치는 로우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복귀하였고 코비, 모리아 등이 탈옥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며 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섬섬열매 능력자 비사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내가 없는 사이에 라고 핑계를 댔고 티치는 아니 그게 말이냐 라고 따진 뒤 다 들었지 세계가 드디어 움직인다고 포네그리프는 이제 뒷세계의 지식이 아니야 까놓고 사왕 간의 돌쟁탈전이다. 정부와 해군도 끼어들 텐데 그 녀석들을 무시하고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냐. 그때 필요한 카드가 코비잖아. 그런데 놓쳤다고 라고 말하며 티치가 코비를 납치한 진짜 이유는 세계 정부에게 인정받는 왕국을 만드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코비를 통하여 해군과 세계 정부와 거래를 하며 타 사원과 격돌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수를 만들어야 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최악의 상황에는 밀지모자 일당이 검은수염해적단과 격돌할 때 해군이나 세계정부군이 검은수염해적단의 지원군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사누아 놀프는 건물을 옮기며 하치노스 섬을 복구하는 것을 돕고 있었으나 덩치가 너무 컸기에 주변의 건물들만 부서집니다. 피사로는 티치에게 사과를 한 이후 모리아도 놓쳤다고 말하였고 티치는 모리아도 놓쳤다고 라고 소리치며 피사로의 무능함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한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이 일제히 티치를 연호하며 제독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건 당신이지 검은수염 세계를 거머쥐어 달라고 라고 소리치며 차기 해적왕은 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의 인망과 통솔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묘사되었기에 티치가 평색 배기를 소유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티치는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의 사기가 잔뜩 오른 것을 보며 제하하하 사기가 올라갔군. 이걸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 그래서 쿠잔 한 번 더 들려다오. 코비는 놓쳤지만 이라고 물으며 코비를 놓친 대신 거프를 붙잡은 것은 믿을 수 없는 수확이기에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그래 거프를 잡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단 것 뿐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아오키지 정도 되는 강자라며 상대가 누구든지 상대가 무력화된 시점 상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거프가 살아있는 것은 조금은 미심쩍은 부분이며 이것이 아오키지의 마지막 자비인지 아오키지의 또 다른 목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거프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티치는 거프를 잡은 아오키지를 칭찬하며 아오키지가 아니었다면 그 누가 거프를 잡을 수 있었겠냐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아니 다들 덤벼서 겨우 잡은 거다 라고 말하며 왜인지 모르게 측은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푸딩을 납치하며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인물도 손에 넣게 되었고 원피스 쟁탈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티치는 하치노스 섬으로 복귀한 뒤 곧바로 라피트에게 연락하였고 라피트는 해운항 우미트의 회사인 우미트 시민 본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혁명군과 천룡인의 근황에 대해 물었고 라피트는 녀석들의 병량 공세는 진심이네요. 레드포트의 본델라는 계속 고장, 특히 식량을 실었을 때는 100% 움직이지 않아요. 안 그래도 각국에서의 운반이 막힌 식량 해군이 어떻게든 확보해도 본돌라가 추락. 그 천룡인에게서 아사자가 나온다면 전대미문이네요. 재미있겠어요 라고 말하며 혁명군이 식량이 마리주아로 향할 수 있는 루트를 모두 끊었기에 사실상 마리주아로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식량을 하나하나 싣고 직접 레드라인을 올라가는 원시적인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라피트에게 무언가 준비를 갖추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데본과 바노그가 카리브와 함께 하치노스 섬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데본과 바노그가 탐배를 끌어올렸고 카리브는 자신들이 거대 괴물에게 납치당했다고 착각하며 오 안돼 이건 안돼 괴물 양반한테 납치당하잖아 형님 누님 어떻게든 해주쇼 라고 소리쳤고 데본은 조금은 귀찮다는 모습을 보였고 바노그는 일전에 말한 티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에그헤드 섬에서 출항한 뒤 꼬박 일틀을 엘바프로 진격했으나 아직 엘바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엘바프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배가 느려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밀지모자 일당과 거병해적단은 술파티를 즐긴 이후 모두 단잠에 빠지게 되었고 써니오가 사라져 있었고 루피, 조로, 나미, 쌍디, 우섭, 초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남겨진 이들보다 먼저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로빈, 프랑키, 징베, 브룩 등은 애타게 루피와 동료들을 찾았지만 결국 동료들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어디선가 깨어나게 되었고 나미는 복장이 바뀌어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내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미를 납치한 인물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나미의 복장이 엘바프스러운 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엘바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각에서는 불의 상처 남자의 소행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